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한 사회가 과연 온전하게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5월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게도 응답자의 73.8%가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결과? 예, 그로부터 들은 건 아니라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제 이 답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의미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교육도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 선행교육 개입하고 학교에 일일이 결정 하나하나에도 개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스포츠계 비리, 문화예술계, 사기업의 채용에도 그쵸? 비리가 있다라는 인식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회의 불공정성의 핵심에 저는 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에 불공정하고 혹은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모두 그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심한 것들이 결국 수사, 형사 사건화되고 거쳐서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의 결정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혹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정관예우, 제19 감싸기, 거기에다 권력과 유착, 재판거래 이렇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고소해봐야 소용없어. 결국은 재판에 가게 되면 가진 자들, 있는 자들과 연결된 법원이 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거야.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법원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의의 실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어떤 비판 수긍하십니까?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전 세계에 공통된 그 법철학적 기본 판례죠. 1924년 영국의 메카시 이 판결. 그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사법 정의는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렇죠? 이와 맥을 같이 한 것이 1953년 우리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법관께서 당시에 우리 법관들에게 해주신 말씀, 법관의 제1덕목이 무엇이냐 기억하십니까? 네, 들은 바에.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역에서 이런 얘기 하는 곳 없습니다. 검찰, 경찰, 뭐 기업체, 교육 어디서든 다 다른 이야기, 성실성, 뭐 충실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김병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관의 제1덕목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공권력으로서의 책임감은 다 버려버리고 한 사람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실제 발부해 주신 영장을 집행하려 청와대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국가기밀, 보안유지. 지금 대법원에서 하신 말씀도 맥을 거의 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앞서 계속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현재 의심을 받고 있다. 김병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무너져서 법원이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건 법원밖에 없겠죠. 세상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 자체가 얼마나 실행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판사들에 대한 성향에 따른 뒷조사가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는지 증거로서 확인돼서 형사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사사건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마치 박근혜 당시 대통령처럼 법원 스스로가 증거 내놔라.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 없다고 부인하겠다. 우리도 한 사람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권리가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넘어가신다면 아마도 73.8%의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지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될 만한 불공정한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 정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는 정의가 밝혀질 것이야 라는 믿음,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강하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특조단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당시 양승태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하면서 과거사 정리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박근혜 정권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판결이 무엇이냐?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갑자기 그전까지는 없던 국가배상 사건의 소멸치호를 3년으로 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죠. 기억하십니까? 정원섭이라는 사람 이제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부탁드렸죠. 사과를 고려해달라고. 사과하셨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일일이 사과하는 것은 당의 재판부가 아니란 좀 똑같은 태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십니다. 1972년 본인은 전혀 관여도 하지 않은 파출소장 딸의 강간 살해 사건에 용의자로 몰려서 국가수 감정 결과 피의자 몸에서 나온 용의자의 혈액형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숨기고 감춘 경찰, 검찰 넘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내려져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배상 청구해서 1심에서 26억 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2013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1심 판결 26억 원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분 인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실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정의, 명예, 이런 거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그냥 국가 전체적인 일, 법은 전체적인 일,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무엇입니까? 처장님, 최근에 태국에서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그 유소년 축구선수와 코치의 구출 사건 보셨죠? 네, 전 세계가 감동하고. 네.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그 순수한 감동만을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꾸 세월호가 떠오른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13명 중에 코치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아이들 먼저 다 보내고요. 그런데 우리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선장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선원들 중에 일부만 포섭을 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사실도 모른 채 갇혀있게 만들고 자기 혼자 탈출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적용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리신 특활비 버티다가 지금에서야 사용 내역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남용을 해서 역시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신 이후에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넘긴 체포동의안을 우수수로 부결시킨 예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해외 출장성, 그 외유성 출장이죠. 피감기관의 돈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 입법을 국회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국회 스스로의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부 선생님은 성적 부여권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편취를 하고 이익을, 경찰은 단속권을 이용을 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법원마저 만약에 판결권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상고법원이건 무엇이건 간에 또는 판사 개인의 퇴임 이후 대형 로펌 취업이건 재벌로부터의 어떤 이익을 수수하는 것이건 자신의 판결권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처장님도 그런 입장이시지만 절대로 법원은 그럴 리가 없다. 재판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무오류의 존재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 신을 제외하고 무오류의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로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아, 판사가 리걸 마인드 하에서 무오류의 존재가 현존할 수 있다고 믿으시냐고요? 그거는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전제를 가진 독재자들이 자신들을 무오류의 존재로 상정시키고 조사도 못하게 하고 의심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비극들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존재로 상정시키고 재판부에는 있을 수 없다. 의심도 하지 마라. 조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면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리걸 마인드에 부합하십니까? 그거는 부합하시냐고요? 리걸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무오류의 존재로 법원을 상정하신다면 말씀입니다. 가정돼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하고 수사하고 증거 확충하고 진술 청취하고 정황 근거 모두 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 현재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재판부에 있을 수 없으니 믿어주십시오.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다 하게 수사 다 하게 하고 만약에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 추궁하고 처벌받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내놓고 그 이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또 국회도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원을 계속 해드려서 그래도 최대한 법원만큼은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신뢰를 국민 다수에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뭐 재판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의혹 현재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죠. 네,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렇죠. 의혹은 살아있는 것이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론 내릴 단계가 아니죠 지금. 네, 자기 개인의 믿음 변론을 하고 단정은 내릴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네, 끝까지 진정한 법원의 명예는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런 문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닌 제3자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취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관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나눌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보건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